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의란 무엇인가 편을 활용해서 사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 연습이냐?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시기가 지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현재 2017년 4월 28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즉 5월 초에 이제 새로운 대선이 있죠. 근데 지금 대선 후보들의 동성애 관련된 입장들이 상당히 중요한 또 이슈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배운 이제 저희들이 이걸 한번 활용해서 그럼 이제 이 동성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각 이론별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현실에 좀 와닿으면서 우리도 어느 입장을 좀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동성혼을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또 조건적으로 찬성 반대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입장을 통해서 이 견해를 지지해야 하는지 혹은 반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분류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오늘은 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건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바로 물어봤죠.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인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동성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 여러분 이거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문재인 후보는 결국은 정치 공세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 공학적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의 어떤 전략적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얘기니까 사실 오늘 저희 수업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정치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또 지지층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한 정치 평론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최대한 자제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이론적인 분류니까요. 여하간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홍준표 후보는 이제 그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동성애 찬반에 대한 견해를 묻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건 굉장히 또 다 계산된 질문이겠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이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군대 조직 안에서의 동성애를 인정했을 때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 자체가 아무리 용인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군대라는 자체는 아직은 대부분이 남성들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이성애 자체는 금지되어 있는 공간인 셈이에요. 자연스럽게. 그죠? 군대 내에서는 이성애는 굳이 못 박아두지 않아도 대부분 여군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연애 자체가 거의 부대 내에서는 불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이 동성애가 적극적으로 인정이 되어서 군대 내 동성애도 인정이 되면 문제는 이 군대 내에서 그러면 연인이 생겼을 때의 연애 행각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분명히 군 내부 전투력에는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죠. 충분히요. 이건 나중에 따로 물론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또 개인 소견일 수도 있고요. 참고로 문재인 후보는 카톨릭 신자잖아요. 이 동성애에 대한 가장 큰 또 반대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이 어쨌든 뭐 개신교든 캐톨릭이든 다 어쨌든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거든요. 종교성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동성애가 가장 어떤 동성애 찬성과는 가장 반대 입장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는 어쨌든 동성애 반대해야 되는 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차별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즉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그러니까 차별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차별금지법은 찬성을 하는데 하지만 동성애의 어떤 그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그 제도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하게 되죠. 어쨌든 워딩도 사실 좀 거친 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이 성소수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충격과 실망을 얻게 된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말도 좀 다르게 가면 정치적인 어떤 언어들이 있거든요. 정치적 수사들을 통해서 약간 비껴갈 수도 있는 문제를 너무 또 정면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원하는 사실상 대답을 끌어내게 된 셈이고요.
그 덕분에 실제로 이제 좀 가장 진보적 색채를 갖고 있는 정의당으로 심상정 의원은 분명한 견해가 있죠.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한 어떤 동성애 찬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재인 지지를 철회하고 정의당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중요한 건 뭐 어디로 정치 지형이 이동하고 뭐 지지가 바뀌고 이런 것들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제가 이제 우려할 수 있는 건 이제 문재인에 대한 어떤 이제 이 분노가 이제 문재인에 대한 이제 어쨌든 이 반대 시위 운동으로 커질 수는 있는데 그 시위도 역시 문제될 건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시위도 집회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집회의 자유 속에서 어느 선까지 이 공공의 영역에 타격을 주지 않고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사실 방법론적인 거여서 굉장히 애매합니다. 실제로 바로 그 토론의 다음 날 이제 문재인 후보의 어떤 이제 뭐라고 하죠? 이제 연설하는 문재인 후보의 어떤 선거 유세 현장에 이제 난입하게 되는 거죠. 난입하게 돼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견해를 정확하게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도 모든 그 유세가 거의 끝난 현장에서 그래도 그 식을 기다려서 난입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중간을 허리를 잘라먹고 막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비폭력적인 어떤 시위 운동 안에서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화된 언론의 어떤 사진들과 그게 결국은 여론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성소수자 운동에 대한 어떤 이 과격성이 더 대중들에게는 어필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실제로 포털 그죠? 네이버나 다음처럼 이 포털 기사를 보면 댓글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이런 진보 운동에 대한 강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역으로 또 SNS를 보면 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연결된 어떤 친구들 어떤 견해들을 보면 오히려 문재인에 대한 실망과 비판 또 정말 지식인들의 어떤 비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동스러운 거예요. 이 오늘날의 지형 자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SNS의 어떤 진보적 색채 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 강하고 오히려 포털 뉴스들을 보면 댓글들을 보면 주로 오히려 성소수자 운동에 대한 비판이 또 강하고요. 옛날처럼 그럼 이 댓글당에 이쪽이 1배다, 아니면 저쪽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성소수자 운동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한국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험난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다른 그 진보지에서는 오늘날 이 동성혼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가 이 광신도죠. 그러니까 광신적인 어떤 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라고 기사를 쓴 것도 봤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크게 잘못 본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무턱대고 비판하고 심지어 저주를 퍼붓는 광신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비판할 수야 있지만 문제는 과연 그렇게 광신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일부 종교인들 때문에 과연 한국의 이 동성혼이 합법화되지 않는 거냐라고 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전체 이 대중의 흐름이라는 게 있죠. 대중의 어떤 생각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견해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은 대다수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시기상조에 대한 느낌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조차도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중에 여러분 정말로 이 동성혼에 대한 게 합법화가 되는 그 과정은요, 정말로 대국민적인 의견을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몇몇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대표성으로 판단하기에는 현실 생활에 정말로 많은 어떤 논쟁들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여러 어떤 우려되는 사태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이 대국민 투표 같은 것까지도 실제로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공론화가 된다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어쨌든 이 동성혼에 대한 이 이슈 자체가 어쨌든 나름대로 공론화되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요,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터무니없다, 아직 멀었고 심지어 이번 기회에 우리는 꼭 그것을 관철해야만 한다라고 물론 운동을 하고 싶으실 건데 어쨌든
한국 현실에서 봤을 땐 그렇다라는 거예요. 최근 2년 정도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정말 많은 그래도 인식이었던 변화들 이런 것들이 국민적으로 뭔가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언론화되고 있고 이슈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나름 의미는 있다. 자, 그러면 한번 지금 제가 사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방식 자체가 사실상 마이클 샌델의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인 윤리, 공동체주의와도 상통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쉬운 것부터 해야겠죠. 우리가 지금 이 동성애 논쟁에 대해서 어쨌든 하나하나 따져본다라면 일단 자유지상주의가 제일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유지상주의는 결국은 나 개인의 어떤 이 소유권, 내 일신에 대한 소유를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또 혹은 내 몸이 중요한 것처럼 타인의 몸도 중요하거든요. 타인의 소유도 중요하고요. 결국은 자유지상주의는 제가 쉽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냥 네 멋대로 해라가 일단 정답이에요. 대신 네 멋대로 하되 남의 권리를 또 그렇다고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돼요. 내 권리가 중요한 만큼 남의 권리도 존중은 해줘야 되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자유지상주의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자유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데 오늘날 동성애 찬성 논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자유지상주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상주의라는 말을 되게 좀 거부감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자유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어떤 그 두 가지의 성에 대한 것이 기존의 어떤 근대성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인식 안에 고착되어 왔는데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적인 흐름과도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상대주의적 흐름. 그 상황에서 오히려 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이분법을 해체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개개인의 선택에 대한 존중, 내가 너를 존중하듯이 너도 나를 존중해다라는 어떤 그 원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어쨌든 동성애 찬성 동거로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근데 여러분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쨌든 자유지상주의는 역으로 얘기하면 정책으로서는 어떤 합의를 통해서 그것이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각 개개인의 어떤 그 동성애에 대한 생각과 견해에 대해서는요, 강요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 볼 때도요,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사적 견해와 어떤 공적 견해를 좀 구분해서 만약에 본다라면 나는 사적으로는 정말로 동성애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반대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다라면 정치 지도자로서 그것을 통과시킬 의향이 있다.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면 사실 그 자체는 자유지상주의의 논법에서는 비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라는 건 문재인 한 개인의 의견, 한 개인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선 후보다 하더라도 대선 후보의 개인적 생각의 견해를 만약에 물어봤다면 그 견해가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을 바꾸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 동성애자분들에게 너는 이성애로 와야 돼 라고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자유지상주의 원리인 만큼 반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은 무슨 자기결정권이냐, 오히려 남성과 여성 생물학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냐, 이거는 그냥 결정론적인 거다, 이거는 하늘의 뜻이다. 실제로 홍준표 후보가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했죠.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너의 생각은 잘못됐어, 바꿔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논거로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성애 찬성 논거를 갖고 찬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동성혼 찬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논거로 또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적인 취향에 대한 것은 사실은 찬성과 반대의 영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그냥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를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조금 더 논의를 확장해 볼 수는 있거든요. 어쨌든 문제는 또 뭐냐면 그렇게 얘기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이미 동성애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너의 생각은 이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니까 넌 판단하면 안 돼라고 얘기해봤자 이미 판단하고 있는 다수는 결국은 설득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요렇게 접근했을 때 사실상 여러분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특히나 이게 대선의 영역이 아니냐, 정치 영역 아니냐라고 만약에 반문을 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건 그 사람 개인의 생각 자체를 바꾸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정치의 영역 속에서 전략적인 어떤 합의로 끌고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다라는 거죠. 결코 그 사람들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건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습니다, 실제로요. 무엇보다 서로 열려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린 지금 자유지상주의를 바탕으로 동성애 찬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지상주의는 당연히 동성혼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할 논거들도 있고 찬성할 논거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또 하나 논거는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는 뭐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총 고통은 줄이고 총 행복을 늘릴 수 있는 그 결과론적인 윤리예요. 결과적으로 총 행복을 늘릴 수 있다라면 방법이 어떻게 됐든 그 행동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는 것이 정의다.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즉 우리의 행복과 고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랬을 때 여러분 이 공리주의는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공리주의로 봤을 때 동성혼을 찬성했을 때 동성혼이 통과되었을 때 이 사회가 얻게 되는 총 행복량과 총 고통량을 계산해보자라고 따져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공동체주의의 논거랑도 연결이 돼버리는데 쪽수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소수자 인권운동에 있어서 사실상 공리주의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리주의로 접근하면 이 성소수자 운동이 성공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죠. 분명히 그 소수자인 만큼 그 소수자를 지지하는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성혼을 통과시켰을 시 다수의 고통이 너무 커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공리주의에 의해서는 오히려 동성혼이 통과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만약에 이렇게 가면 또 의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혼이 통과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고통이 늘어난다고 동성혼을 통해서 오히려 얻게 되는 이 그동안 탄압받았던 이 동성애자들의 오히려 이 얻게 되는 그 실익이 되려 뭐보다 크다? 그냥 아예 관심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지들이 결혼을 하든 말든 내비도 알게 뭐야 나는 그냥 이성애자인데 뭐 나는 뭐 동성애 안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만약에 국민적으로 많다라면 딱히 동성혼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렇게 고통이 증가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역시 공리주의로 통과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 자유지상주의나 공리주의나 정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죠? 정의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매 한 가지예요. 그죠? 그때그때 다르다가 되는 거죠. 하나는 자유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자유 선택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총 고통과 총 행복에 대한 것을 따져봐야 그것이 옳고 그름을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가 무조건 같은 선택을 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물론 계산을 해봐야 아는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셈법을 갖고 있는 셈이니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서 인권 개념을 얘기할 때 존엄성 개념을 얘기하게 되고 이 존엄성을 근거로서 어쨌든 모두가 존엄한 인간으로서 차별받아야 될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필요가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존엄성 논거의 핵심이 바로 칸트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수단이 아닌 대상으로 대하라. 그죠? 물론 대상으로만 대하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는 거죠.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행복과 어떤 고통을 준다. 저 사람이 동성애란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을 준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를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라고 한다라면 사실상 동성애에 대한 것도 이 존엄성 논거를 통해서 용인할 여지가 생기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칸트의 논거는 사실 절대론적 윤리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 칸트는 뭐라고 했냐면 동성애를 사실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칸트는 이 자연 입법에 대한 것도 되게 중시했었는데 이 자연의 순리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 역시도 남성과 여성이라는 어쨌든 이 자연의 이 생물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물론 이 과학의 어떤 영역 위에다가 어떤 이제 자유라는 어떤 윤리의 영역을 또 쌓긴 했지만 이 동성애 부분에 있어서 당시의 칸트 그 시대적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칸트의 입장에서도 그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동물적이다라고 봤을 거예요.
역으로요. 그러니까 칸트가 중시하는 건 이성인데 결국은 동성애를 여러분 가끔 동성애를 비판하는 논거 중에 또 뭐가 있죠? 동성애자분들이 어떤 주체적인 선택을 했다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그 육체의 욕망, 섹스의 어떤 욕망의 성적 문란함이 동성애로 간 거 아니냐. 실제로 이제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그런 비판들이 꽤 나옵니다. 성경에서 약간 그게 접목되는 구절들이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적 충동에 대한 어떤 이 과잉 충동이 오히려 이성애에 만족하지 못하고 동성애로 전환하게 만든 거다라고 본다라면 이건 너무 동물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어떤 행동에 불과하기, 동물적인 욕망에 따라서 그냥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칸트는 용인할 수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어떤 입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실천 이성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타당하지 않다라고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칸트의 그 윤리를 따질 때 칸트가 그런 방법론도 알려주잖아요. 내 의지의 준칙, 그러니까 너의 그 준칙, 너의 의지에 너가 삼은, 너가 너에게 맹세한, 너가 지키기로 한 그 법칙이 준칙이라고 하잖아요. 네가 지키기로 한 그 준칙이 과연 보편 입법으로도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라라는 거죠. 그게 된다라면 그건 타당한 거지만 그게 충돌한다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게 거짓말 같은 거잖아요. 거짓말을 나 개인이 나는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은 할 거야 라고 나의 준칙을 정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보편 입법으로 확장해 보세요. 그럼 모든 사람이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할 수 있지. 그럼 여러분 결국은 거짓말은 남발되게 되겠죠. 거짓말이 비난받지 않는 어떤 행위로서 정당화돼 버린다라면 결국은 이 사회는요 거짓말이 아닌 것이 없겠죠. 거짓말이 아닌 것이 있을 수가 없어지는 거짓이 너무 확산되는 사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의 준칙이 과연 보편 입법이 될 수 있는지 따져봐라 라고 했을 때 이 동성애도 사실 그렇게 적용도 칸트식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비판도 많이 들어보셨죠? 동성애자가 가득하게 된다라면 그랬을 때 결국은 앞으로 인류는 어떻게 종족 번식이 될 수 있는가? 즉 보편 입법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된다라면 이 동성혼 자체를 통해서 아이는 어떻게 날 것이고 인류의 전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반박들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편 입법의 개념으로 봤을 때도 적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두 쪽 다 찬반에 대한 논거가 있었고요. 공리주의 입장에서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면 정말 사람의 머릿수 개념으로 생각한다라면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분명히 동성애 반대자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행복과 고통량을 따졌을 때도 공리주의적으로는 동성애가 불리한 감이 있다. 자,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의 존엄성의 개념으로 따져본다라면 제가 보기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봐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든 장애자든 여성이든 뭐든 간에 결국은요 같은 존엄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들을 차별할 수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동성애라는 게 특정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냥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의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니까 이 차별금지법 자체는 분명히 통과될 수 있는 여지는 앞으로도 강하다고 봅니다. 물론 기독교들은 앞으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걸 극히 반대하시는 세력 어떤 집단에서는 충분히 또 계속 반대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것들은 실제로도 한겨레나 그쪽에서도 정의당에서 그런 논거를 냈었죠. 문재인 후보의 차별금지법 찬성과 동성혼 반대는 형용 모순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물론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개개인의 어떤 자유의 선택을 침해한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모순일지언정 정치적으로 혹은 정치가 아니어도 우리 현실 사회에서는요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들이 얼마든지 동시에 존재 가능합니다. 예, 이건 여러분 물리학적인 건 아니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충분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으면서도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은 반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결코 논리학적인 모순이 될지언정 현실적 모순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여러분 동성혼 합법화는요, 무엇보다 차별금지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종의 제도를 다시 보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 측면의 성립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이 인식이 더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동성애 자체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저기 막 꽹과리 치고 한복 입고 막 뭐죠? 소고춤 막 장구춤 추면서 동성애자분들을 막 저주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저도 반대하고요. 전 차별금지법도 적극 찬성을 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일상에 대한 차별도 없어져야 되는 걸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조차도 동성애에 대한 동성혼 자체가 제도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를 해요. 사실 지금으로선 저도 반대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서의 차별금지는 정말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차별은 하면 안 된다가 돼요. 참 어렵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뭔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제가 지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신 저는 그래서 역으로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문재인이 뭐라고 했죠?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어쨌든 그 나름의 가능성을 열어둔 건 있거든요. 사회적 합의.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회적 합의로 넘어가면 뭐가 가능하냐면 사회적 합의는 공리주의처럼 자, 그러면 우리가 다수가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회적 합의라는 건. 그러니까 공리주의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사실 동성혼에 대한 이슈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거기서 따지는 게 목적론적 윤리란 말이에요. 즉, 이 사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를 따지면서 그거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결혼이잖아요. 결혼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사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거를 따져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가 역시 녹음했던 정의란 무엇인가 편을 들으셔야겠지만 제가 그때 아주 그 쉬운 사례가 그거였잖아요. 이 플룻이라는 악기는 왜 만들어졌다? 가장 연주를 잘하는 사람에게 불려지기 위한 거죠. 연주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플룻이라는 악기는 연주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 악기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해서 돈 많은 사람이 그저 내가 많은 돈을 투자했어. 내가 많은 돈을 베팅했으니까 이 악기는 내 거.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가져가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라는 거에 대한 반론의 논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즉 공리주의에서 본다라면 그걸 못 막거든요. 공리주의는 자본의 계산법과 함께 가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거기에다가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해서 경매를 통해서 명품 악기를 자기 손에 가졌는데 연주는 정작 하지 않아. 그럴 경우에 공리주의에서는 정당화되지만 목적론적 윤리에서는 정당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그 악기는요. 설령 가난하더라도 가장 훌륭한 연주자의 손에 들어가야 되고 그 연주자가 연주함으로써 수많은 이 사회 공동체적인 미덕이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기의 본래 목적에 맞는 행위에 맞추는 게 더 정의다, 더 옳은 행위다라고 판단한다는 사례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죠. 그렇다면 동성혼 자체도요. 결혼의 본래 목적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서는 실제로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윤리로 따져봤을 때도 이 동성혼 자체는 금지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본래 목적 중에 여러 가지 논거들이 있지만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에 대한 출산이 있죠. 인간의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출산의 목적이라는 게 분명히 이 결혼은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결혼해도 애는 안 낳을 거야 라는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 중에 가장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출산성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또 양가의 가족들이 다 합의하는 거잖아요. 즉 가문과 가문의 결혼이에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 공동체주의의 특성 중에 하나가요. 그 시간과 공간을 따져요. 그러니까 현대 한국 사회에서 한국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과연 이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가라는 걸 좀 따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직은 한국적인 결혼 문화에서는 이 동성혼을 받아들였을 때 생기게 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게 덕이란 말이에요. 덕. 그러니까 사회 도덕적 개념에서 봤을 때 굉장히 거부감이 많이 들고 뭔가 사회적인 어떤 풍속을 보통 우리가 흔히 하죠. 풍속을 해친다. 그거 참 어려운 말이죠. 풍속을 해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거는 정당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성 결혼은 지지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갑자기 이제 성소수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듣다가 분노가 팍 폭발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위로가 될 수 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해한 마이클 샌델의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의 이 샌델의 입장은요. 오히려 약간 민주적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주의 안에는요. 이 본래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근데 그 본래 목적을 대체 누가 정하지? 즉 결혼의 목적을 대체 누가 결정하는 거야? 결국은 결혼의 목적 자체도 유동성이 있지 않나? 어느 하나가 딱 목적을 정해놓고 그렇게 평생 간다라면 너무 폭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의 본래 목적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동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그러면 또 어떤 방법으로 더 많은 뭐가 돼요? 열린 토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샌들이 분명히 그런 부분을 얘기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민주주의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 견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요. 그래서 그 운동 중에 하나가 시위죠. 운동을 하고 그 운동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설득을 나름대로 끌어낼 수 있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면 여러분 분명히 시대적으로 동성혼에 대한 이 사회적 인식도 변화될 거다라는 거죠. 그럼 뭐죠? 결혼에 대한 목적도 변화할 거예요. 지금 동성혼을 잠깐 접어두고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결혼은 출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결혼은 애를 낳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목적의식이 실제로 많이 없어졌잖아요. 오늘날 애 안 낳는 집이 꽤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이 점점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결혼이야. 집안과 집안의 결혼이야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결혼의 본래 목적이 이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열린 구조 안에서 지난한 어떤 토론들을 통해서 이 사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결혼의 본래 목적에 대한 것들의 인식이 점진적으로 변화될 겁니다. 이 점진적 변화가 물론 여러분 꼭 동성혼 찬성으로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전혀 더 강하게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여하간 그래도 이 관점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열려있는 관점인 만큼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보고 언제든지 토론에 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동체주의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사회 공동체 어떤 미덕의 적정한 선택인가 아닌가 이거를 따지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4개를 살펴봤어요. 자유지상주의, 공리주의, 또 칸트의 관점, 그리고 마이클 샌델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어쨌든 이 공동체주의, 목적론적 윤리를 포함한 이 공동체적인 윤리를 통해서 오늘날 동성혼 논쟁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공동체 윤리도 얘기를 했지만 원래 여러분 그러니까 뭐 미셸 푸코 같은 현대 철학자들이 그래서 밝혀내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동성혼은 안 돼, 동성애는 안 돼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절대라고 믿어왔던 것조차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근대의 발명품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인식을 통해서 사실은 뭐예요?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사회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식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이제 현대 철학자들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원래 또 정신분석에서조차도요. 프로이트는 실제로 이제 동성애자들을 약간 치료의 대상으로 보긴 했어요. 약간 이 성적 욕망의 어떤 잘못된 해소에 의해서 이거 병이다. 정신병이니까 고쳐야 된다 식으로 프로이트는 약간 치료의 관점으로 바라본 게 있지만 프로이트의 어쨌든 이어받은 락강, 프랑스의 락강의 어떤 정신분석에 의하면 오히려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성의 자체가 사실은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도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회적, 또 어려운 개념이지만 사회적인 어떤 윤리, 즉 사회적인 어떤 상징계라고 표현하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윤리 어떤 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 그대로 그 억압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게 된 거니까 이성의 개념을 받아들인 거지 사실상 뭐예요? 실제로 락강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성관계는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섹스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성관계는 없다라는 건 사실상 이제 남성도 여성도 그런 이성애적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다성의 어떤 개념으로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또 오히려 최근의 정신분석에서는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어때요? 견해가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름의 어떤 지혜로운 선택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의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가치관들이 또 모두 서로가 존중될 필요도 있고요. 근데 물론 여러분 이제 이 정치와 정책 영역으로 갔을 때는 분명히 이제 내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예민하게 어떻게 보면 이 오늘날 그 대선을 앞두고 이런 그 후보들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우리는 더 예민하게 지켜보고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대신 이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동성애 운동을 그러니까 성소수자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반대로 이 성소수자 운동 혹은 그냥 동성애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도요. 서로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감정적 표출로 감정적 분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예. 물론 정당한 분노는 괜찮지만 여러분 말 그대로 필요 이상의 어떤 그잖아요. 이 저주죠, 저주 일종의. 서로가 너무 싫어, 막 죽이고 싶어. 이런 저주로 가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거야말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발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요. 결국은 여러분 SNS상에서 보면 토론이 아니라 그냥 서로 비난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인격 모독을 하는 비난인 거죠. 논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어쨌든 설득하기 위해서 감정적 설득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감정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인간의적 개념에서의 동정이나 감정적 개념에서 서로 논거를 제시해야 되지 서로의 어떤 분노를 그냥 욕설로서 표출하는 순간 여러분 그냥 서로 어때요? 골만 깊어진다라는 거죠. 서로 자꾸 골을 더 깊이 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부 기독교 어떤 아까처럼 너무 극성인 기독교 단체에서도 자꾸 막 이거는 사탄의 저주다 보다 하면서 막 저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자기 자식이 동성애 선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요. 그랬을 때 그거를 무슨 사단의 어떤 역사니까 이건 치료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저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어떤 심정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대화하려고 대화의 선에 나서야지 한쪽에서는 한국 정서 여러분 그러니까 퀴어 퍼레이드 할 때도요. 마치 이 성행위 섹스라는 어떤 육체적 행위에 대한 걸 너무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동성애자분들 중에. 근데 여러분 여기가 대한민국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것도 좋지만 이 아까처럼 공동체주의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바라보던 사람들도요.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서로가 옷을 벗고 어떤 막 딥키스를 한다거나 뭐 서로의 어떤 신체적 부위를 노출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를 정상적으로 좋게 볼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건 동성애자로서 차별하는 시선이 아니라 이성애자들도 공공장소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한국이 특히 그렇잖아요. 한국이 보수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성애자들도 길거리에서 아무 때나 뽀뽀하고 딥키스를 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당당해라고 하는 걸 표시하시기 위해서 사인을 주려고 하시는 노력은 좋지만 그 노력이 손잡는 거 이상으로 막 정말로 키스를 한다거나 옷을 벗는다거나 이런 행동까지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 행동이 오히려 중립적 입장을 갖고 있는 다수 국민들에게 더 큰 반감을 일으켜서 역으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하고 시위를 하더라도 그 선에 대한 고민들은 당연히 그 내부적으로 더 많은 치열한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 동성애를 비판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을 자꾸 뭔가 범죄다, 뭐 질병이다, 뭐 에이즈의 원흉이다, 뭐 이런 그렇게 근거도 되지 않는 것들을 갖고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들이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노력들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루트 자체가 생기지 않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또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오늘의 사례 연습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괜히 쓸데없는 걸 제가 하나 더 강의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